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불혹을 앞두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의 선배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혹은 어떠셨나요? 두려우셨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인생은 마음부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겐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어요. 더군다나 저는 39, 지독한 9세에 걸려요. 15년 함께한 남편과 이혼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고 저희 부부는 그동안 죽어라 다퉜어요. 전쟁 수준이었죠. 그러니 불혹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불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국면을 마주해요. 그 국면은 감히 무지갯빛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화사하고 아름다웠죠. 그제야 제가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무지개는 남편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고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복수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저는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서울 어느 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해요.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유명했던 제가 법학과에 간 것은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 딱 한 번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저희 삼촌이 숙모와 이혼을 하려고 소송까지 갔어요. 그때 저는 법정에 있었어요. 아빠 나름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저에게 소송의 전말을 대충 이야기해줬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숙모는 가정에 소홀했고 거기다 외도까지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판결이 숙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도 모자라 양육권, 친권까지 숙모가 엄마라는 이유로 숙모에게 주어질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어린 저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저도 숙모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숙모는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촌동생을 돌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치했죠. 기저귀를 찰 때는 기저귀를 하도 갈아주지 않아서 사촌동생 피부에 뭐가 심하게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도 들었거든요. 숙모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양육권이든 친권이든 나한테 오면 나는 얘 고아원에 팔 거야. 귀찮게 어떻게 데리고 살아? 저는 아빠에게 설명을 듣고 그 말을 번뜩 떠올렸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그 사실을 말했죠. 아빠, 정훈이가 숙모한테 가게 되면 정훈이 고아원에 갈지도 몰라요. 아빠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씩씩거리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숙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죠. 저런 악마 같은 여자한테 조카를 맡길 수 없습니다. 결국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고 그 사이 아빠가 변호사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증인으로 신청되어 증언을 했고 숙모로부터 사촌 동생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의 꿈은 변호사가 되었죠. 변호사가 되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처음 본 변호사의 눈빛, 표정, 말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변호사처럼 멋지고 든든한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하니 공부를 잘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영특한데 노력까지 해서 우수한 성적을 냈어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꿈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던데 저는 변함없이 변호사를 꿈꾸며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법학과에 진학해 저는 늘 사점대를 유지하며 공부도 잘했을 뿐 아니라 환경보호 동아리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어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죠. 그런데 발목을 잡혔어요.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왜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잖아요. 상대는 2년 선배인 복학생이었어요. 다들 복학생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했죠. 그 복학생 선배를 저는 한 과목에서 만났어요. 그 과목에서 팀 과제를 했거든요. 거기에 복학생이 조장이었어요. 복학생은 조장이기 때문에 조원들의 번호를 수집했어요. 저도 당연히 번호를 줬죠.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딱 과제에 필요한 메시지만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성실한 조원에게 쓴소리하는 것도 몇 번 봤고요. 사실 복학생을 팀 과제를 하면서 처음 본 건 아니었어요. 복학생은 저희과 학생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니 1학년 때는 1학년 대표이기도 했대요. 그래서인지 복학생은 쉬는 시간에도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몰려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자, 저기를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복학생을 보고 참 놀기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했어요. 조금 불량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팀 과제를 할 때 보니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쁘게 판단한 사람이 의외로 좋은 사람이면 더 플러스 점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목이 끝나고 밥이나 한번 먹자는 복학생의 말에 응했나 봐요. 그리고 한번 식사를 하고 나니 복학생은 늘 정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학교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도 사주고 끝나고 어디 가냐고 묻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니까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죠. 복학생은 학교 근처 원룸에 살았어요. 버스를 타서 창밖을 보니까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동기에게도 들었고요. 언제부터인가 학부생들 사이에서 저와 복학생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더 민석 선배랑 뭐야? 그 표정은? 내가 물어보는 게 이상해? 이상한 건 너희 둘이지.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보니까 선배는 아예 대놓고 너랑 수업 맞췄던데? 아니,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야? 기집애. 나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런 식이면 나 서운하다? 뭐가 서운해. 별 사이 아니야. 그리고 2학년 수업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맞춰.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야. 나 다 봤거든. 점심도 같이 먹고 도서관도 같이 다니고 정류장까지 데려다 준다며. 그걸 나만 아는 줄 알아? 우리 학부생들 다 알아. 언제부터 사귄 건데? 안 사귄다니까. 그냥 오해하는 거야. 둘 다 사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지? 세상이 말세다. 그럼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상하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은 혼자 먹는 게 편해서 우리랑도 가끔 먹는 네가 매일 선배랑 먹는다고? 그리고 선배 담배도 끊었대. 선배 원래 담배 피워? 와, 너 만날 때 한 번도 안 폈나 보네? 아니, 전에 선배가 나한테 네가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담배라고 그랬거든. 그 이후로 안 피우던데? 몰랐는데. 야, 이 정도 사랑이면 받아줘라. 그리고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배, 동기, 후배들도 저보고 이쯤 되면 받아주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면서 답답해했어요. 솔직히 고백도 안 받았는데 뭘 받아주고 자실 거예요. 고백도 안 받았는데 뭘 받아줘요. 고백도 안 했어? 저기 민성이 간다. 야, 민석아. 너 시연이한테 고백도 안 했다며? 빨리 해. 받아준대. 그러자 복학생이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 도서관 앞에서 복학생이 저를 기다렸어요. 저는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잡혔죠. 그리고 복학생이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복학생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아니 그런 마음 자체를 잘 몰랐지만 담배를 끊을 만큼 저를 좋아한다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법학과 공식 캠퍼스 커플이 되었죠. 저희는 졸업할 때까지 만났어요. 그러면 졸업을 하고 헤어졌냐고요? 아니요. 저희는 대학 선배, 동기 후배를 놀라 뒤로 자빠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2월에 졸업을 하자마자 저희 커플이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난처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졸업시험을 치고 몸이 안 좋았는데 생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확인해보니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의 원룸에서요.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책임지자고 말했어요. 책임지자. 어쨌든 우리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져야지.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어때? 너는 낳고 싶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남편은 저를 안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남편은 먼저 제 친정을 찾아갔고 그 뒤에 시댁을 찾아갔어요. 친정에 갈 땐 같이 갔고 시댁에 갈 땐 남편 혼자 갔어요. 저희 친정은 난리가 났어요. 변호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키우던 딸이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안 그러겠어요? 아빠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엄마는 뒤로 넘어갔죠. 그래도 남편은 꿋꿋이 저와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친정에선 서둘러 결혼하라는 말을 했고 시댁에서도 결혼을 허락했어요. 저희는 상견례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허락을 받고 2주 만에 결혼식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결혼식 날 처음 봤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두 분 다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었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직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돼서 시댁에서 살기로 한 거예요. 시댁이 좀 살았거든요. 남편 방에서 둘이 지내기 충분했어요. 저는 남편의 방에 짐을 풀고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배웠어. 며느리는 딸도 아니고 손님이라고. 그래서 부엌해드리면 안 된다고. 여기는 내 공간이니까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 찾아라. 그리고 시아버지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아직 변호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늘 변호사 며느리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송구스러울 만큼 감사했어요. 그리고 얼른 아이를 낳고 회복해 사법고시에 합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도 초기엔 몸이 괜찮아서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입덧이 오더라고요. 정말 물조차 마시기 힘들었어요. 제가 시름시름 앓으니까 시부모님이 저를 무척 걱정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 임신했니? 뜻밖이라는 듯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설마 내 아들이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이유가 임신해서니? 모르셨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종종걸음 쳤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니? 나는 그런 이야기 난생 처음 듣는다. 여보, 얘 임신했대요. 그래서 결혼한 거래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도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파렴치한 놈. 당장 짐 싸서 나가.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임신?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 가당치도 않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해. 내가 변호사도 안 된 놈이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아버지, 아니에요. 임신 사실 엊그저께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 들었다. 제가 임신 8주 차라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결혼한 지가 이제 갓 한 달째다. 계산이 안 맞잖아, 계산이.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빌었고 저도 같이 빌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간절함은 통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어떻게 그런 걸 숨겨? 그게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걸 말했으면 허락할 부모님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고작 사주인데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네가 말만 잘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다고.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나는 오빠가 정정당당하게 말해서 허락받은 줄 알았지. 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임신했다는 여자친구 앞에서 그럼 지우라고 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게다가 너는 낳을 생각이었잖아. 그럼 결혼밖에 답 없지. 아니야? 책임지겠다며. 나랑 아이 책임지겠다며. 이게 책임지는 거야? 속이는 게 책임지는 거냐고. 우리 아빠 앞에서는 잘만 말했으면서. 니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은 다르다고. 아까 한 이야기 못 들었어? 창피하다고 하잖아. 그런 사람 앞에서 솔직?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 그러게, 그런 말은 왜 해?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해? 너 머리 좋은 거 아니었어? 대충 눈치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 아, 진짜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왜 네 실수로 처가살이를 해야 하냐고. 남편은 친정에서 지내게 된 첫날부터 울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준비하면서 고작 하루에 4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 분가를 할 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죠. 저희는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처가에 살아요.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아빠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불렀어요. 제가 들어가니 대뜸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부가 남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해서 3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 아빠가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거기에 7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예슬이 아빠 여기서 지내는 거 많이 불편해하지? 매일 밥만 겨우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공부는 잘 된다고 하니? 어수 자란 집에서 공부도 잘 안 될 텐데. 아니 아빠 이게 뭔데요? 너희 분가해라. 너희가 모은 돈이랑 이 돈 합쳐서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해. 이대로 지내다가 우리 관계만 나빠지겠어. 예슬이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다 보인다. 그렇게 해서는 시험도 합격하기 힘들 거야.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공부도 잘 되는 거잖아.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아빠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아빠의 뜻을 전하니 남편은 화색이 돌더라고요.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돌며 집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옥탑밭 한 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예슬아, 우리 집이야. 좋지? 반지하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좀 춥다. 난방이 여기서 더 못 트는데. 옷을 더 입어. 예슬이도 더 입히고. 나는 춥지도 않고 좋은데.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너는 친정이라 편했을지 몰라도 나는 얼마나 불편했다고. 네 친정이 좀 좁아. 코딱지만한 판방에서 세 식구 지내는 것도 불편했고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어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아, 이제 살만 난다. 이러다 올해 사법고시도 합격하겠어. 그랬으면 좋겠네. 자기가 편하면 됐지. 나도 시댁살이 해봐서 알아. 많이 불편했지. 이제 편하게 공부해. 고작 한 달 시댁살이 한 거랑 2년 처가살이 한 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나저나 장인어른이 얼마나 챙겨줬어? 700만 원. 왜? 에이, 고작 700만 원? 장인어른 은행원이라고 안 했어? 차장이라며. 차장이면 꽤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700이면 짜다. 딸내미 내쫓는데 그 돈이면 짜지. 내쫓다니. 자기 편하게 지내라고 보태주신 건데 자기들도 불편하니까 돈 쥐어주고 내쫓은 거지. 자기들도 좀 불편했겠어? 너무 은혜롭게만 생각하지 마.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 너도 알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공부를 할 거니 부르지 말라고 하나밖에 없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부터 다양한 회사의 법무팀에 입사 지원을 시작했죠. 다행스럽게도 한 회사에서 저를 합격시켜줬어요. 그렇게 첫 출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관문이 있었어요. 아이 때문에요. 저는 처음에 아이를 놓고 가려고 했어요. 집에 남편이 있으니까 그땐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좀 맡기려는데 공부를 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보냐며 친정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2번째 관문이 있었어요. 아이가 제가 출근을 할 때마다 울었어요. 매달렸어요. 정말 그런 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하려니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별 수 있나요? 제가 가장인데요.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제가 한 회사의 법무팀에서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계속 변호사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고 어쨌든 저도 꿈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남편이라도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3번째 시험도 4번째 시험도 떨어졌어요. 5번째 시험도 떨어졌죠. 그러는데 솔직히 옆에서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공부만 했거든요.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은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저는 대학 동기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저에게 아직도 남편이 사법고시에 합격 못했냐고 물었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사법고시를 합격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민석 오빠 아직도 사법고시 합격 못한 거야? 왜? 이번에 우리 후배들도 많이 붙었다던데. 그럼 집에서 뭐 하는데? 공부하지 뭐래. 지금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는 방에 안 데리고 나온 거고. 참, 네가 고생이다. 너는 임신해서 사법고시 한 번도 못 봤는데 니네 남편은 무슨 복으로 몇 번이고 사법시험을 보내? 올해는 꼭 붙어야 할 건데, 그치? 올해는 꼭 붙을 거야. 붙어야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마 오빠 속도 말이 아닐 거야. 본인이 속상한 거야 어쩔 수 없지. 뭐가 모자랐거나 잘못 준비한 거겠지. 나는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더 속 탄다고 본다. 솔직히 포기했으면 하지? 그래도 본인이 죽어라 되겠다는데 어떻게 말려? 본인 의지가 그렇게 강하면 뭐라도 될 거야. 나는 믿어. 포기 안 하겠대? 의지가 굳어. 그런 의지면 될 거야. 너는 참 속도 좋다. 오빠가 와이프를 잘 얻었네.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도 말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쳤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왜 그렇게 사법고시 합격에 목을 매는지 저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남편에게는 아주 강력한 자극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의 가족이에요.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시댁이 법조계 집안이에요. 시아버지는 판사였고 시어머니는 법무사고 시누이도 판사로 근무 중이에요. 그리고 서방님은 변호사죠. 남편은 이런 집안에서 패배자예요. 스스로도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에 꼭 합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1살 어린 서방님은 남편보다 먼저 변호사가 되었어요. 사법고시를 2년 준비하고 합격했죠. 그리고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이 서방님을 도운 듯이 그 대형 로펌 사장이 변호사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결혼 축하 선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줬죠. 그래서 동수와 서방님 부부는 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분리해서 따로 운영할 거라던데 그때도 아마 서방님의 장인어른이 도와줄 것 같아요. 참, 사정이 이러니 가만히 있어도 비교되는데 더더욱 남편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죠. 남편만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건 아니에요. 남편의 부인인 저 또한 그랬죠. 저도 많은 멸시를 당했어요. 일단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남편의 와이프라서 멸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변호사도 되지 못한 법학과 졸업생 며느리여서 멸시를 당했고요. 또 혼전 임신한 걸 속인 괘씸한 며느리라서 멸시를 당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도 오지 않았어요. 아이를 처음 본 게 그 다음에 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다른 날엔 오지 말고 명절에나 오라고 했는데 아이를 낳은 뒤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아이를 예뻐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시부모님을 무서워할 정도로 아이에게 매정했죠. 나중엔 저도 아이를 데리고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간 적도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도 아이는 어디 갔냐고 시부모님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방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희 가족만 빼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왜 저희 가족만 빼고 갔냐고 제가 섭섭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니네는 돈이 없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분하더라고요. 내가 왜, 우리 가족을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치욕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남편의 사법고시 합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7번째 시험을 쳤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완전히 변호사가 된 거예요. 저와 남편은 껴안고 울면서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냈어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와인도 마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이 술술 풀리는 건지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좋은 품질의 양복을 선물했어요. 남편도 무척 좋아했어요.
저희 부부는 또 껴안고 울면서 행복을 만끽했어요. 온 동네에 남편의 합격 소식을 알리고 축하를 받았죠. 그리고 겹경사로 저희에겐 둘째가 생겼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변호사가 되고 처음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겨우겨우 변호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죠. 평소와 같았어요. 평소와 같이 저희 부부를 무시했죠. 솔직히 남편도 저도 기대를 했어요. 축하한다는 말이나 고생했다는 말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서방님도 동서도 별 말 없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아냐고 물었어요. 그거야 너희들이 전화해서 말해줬잖니. 왜? 결과가 잘못되었대? 아니요. 그런 일이 어딨어요. 중요한 시험인데 결과가 잘못되었다뇨. 그래? 그럼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낸 거야? 설마 변호사 된 거 축하해달라고? 어머 형님, 7번째 시험 붙은 게 뭐 자랑이라고 축하를 해요. 올해는 당연히 붙었어야죠. 이제 사법고시도 폐지된다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올해라도 안 붙으면 답이 없죠. 그래, 아가 말이 맞다. 올해는 당연히 붙었어야지. 올해도 안 붙었으면 나는 너희 얼굴도 안 봤을 거다. 할 수 있다면 호정해서 팔았지 싶어. 그런데 우리가 케이크라도 사다가 축하해 주길 바랐냐? 비싼 와인이라도 사서 한잔 하길 바랐어? 웃기는구나. 옛 저녁에 붙어야 했다. 네 동생은 한 번 떨어지고 붙었는데 형이라는 놈이? 그래도 제가 어렵게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붙든 10번에 붙든 변호사 된 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변호사라고요. 다 똑같은 변호사? 네가 아직 실무를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한 번에 붙은 거랑 10번에 붙은 거랑 실무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다 똑같다고? 그래. 사람들이 너한테 대놓고 티내진 않겠지. 하지만 뒤에선 다 수군거린다. 아마 네 로펌 사람들 다 알 거다. 네가 7번 만에 합격한 거 말이야.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붙든 10번에 붙든 능력은 다 똑같다는 거. 다 똑같은 변호사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동생보다 훨씬 빨리 성과 낼 거고 돈도 많이 벌 겁니다. 장담해요. 동생이 2년 만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죠? 저는 그것보다 빨리 개업할 거예요. 뭐? 네가 무슨 수로? 네가 우리 민철이처럼 똑똑하기라니 집안 빵빵한 와이프를 가졌니? 우리 미란이 봐라. 자기가 변호사인 것도 모자라 사돈어른 변호사 로펌 사장에 이사에 사위한테 결혼 축하 선물로 사무실 개업시켜주고 새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네가 이럴 수 있다고?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내가 웃음이 나온다. 그래, 사람이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런데 네 쥐뿔도 없는 와이프 덕에 너는 민철이만큼 성공 못해. 너는 분가에서 고작 옥탑방 구했잖아. 나는 돈을 줘도 거기서 안 산다. 비위도 좋지 둘 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런 말 하실 자격 없어요. 임신한 며느리 내쫓고 나중엔 우리 예슬이 얼굴 쳐다보지도 않았죠. 어디 한번 우리 강아지라고 불러준 적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예슬이 키워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옥탑방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10원 한 장 보태주시기나 했어요? 그렇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거든요. 저는 남편이 저희 아빠가 은행원 시계나 되면서 7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냐고 말했던 것을 오랫동안 기억했는데 그때 그 상처가 식혔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의 반박에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 그렇게 고마운 사돈이 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을 10만 원 하니? 우리 미란이 부모님은 얼마 있는 줄 알아? 무려 500만 원을 했어. 게다가 네 장인 장모는 와서 밥까지 축내고 갔지.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누가 오라고 했니? 그런 자리엔 돈만 보내고 안 오는 게 나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민석이 네가 장인 될 사람이 은행에서 좋은 자리를 맡고 있다고 해서 덜컥 믿었다. 그런데 만년 차장이잖니? 지점장 정도는 되어야 우리랑 수준이 맞지 않겠어? 야,
니네 아빠 언제 승진한다니?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만년 차장인 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아빠가 승진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 아빠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법학과를 다니던 시절 저는 정말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아이가 생기고 엄마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된 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단 한 번도 치르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삶이, 엄마의 삶이 행복했어요. 변호사의 꿈이 좌절된 게 아니라 제게 새로운 삶이 찾아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저의 울타리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생각이 쓰나미가 마을을 뒤엎듯이 엉망이 되었죠. 저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변호사가 되지 못한 것도, 누군가의 아내가 된 것도, 누군가의 엄마가 된 것도, 만년 차장의 딸인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친정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부부는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았죠. 저희 부부는 그날 일을 없었던 일처럼 생각 저편에 치어둔 듯이 그때 일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처로 남았죠. 제 마음뿐 아니라 남편의 마음까지 콕콕 찔렀어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아이들 때문에 겨우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출근도 하기 싫고 출근해서는 일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굶는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던 걸까요? 남편이 몇 달 뒤에 로펌에서 잘렸어요. 그날 아이가 아파서 반차를 내고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옥탑방 평상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해 여기서? 아, 나 잘렸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왜? 무슨 이유로? 그런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픈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한참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걱정하지 마. 시원이 형 사무실에 갈 거야.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그 순간 절로 떠오르면서 안심은 했지만 안심하고 보니 이 사태를 시댁이 알면 어떤 빈정거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합의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변호사들끼리 그런 정보를 나누기도 하나 봐요.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잘렸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어쩌려고 그러니? 너는 안 잘렸니? 과장이라고 했나? 빨리 승진해야지. 안 그러면 그 수준에 먹고 살겠니? 너 애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걔는 그 정도로 봄에서도 못 버티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하겠다는 건지. 봐, 내가 그랬지? 한 번에 붙은 놈이랑 몇 번에 붙은 놈은 다르다고. 뭐 걔도 걔지만 걔가 저렇게 된 데는 네 책임도 없진 않지. 네가 옆에서 내조만 잘했어도 걔가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어머니, 제가 여기서 그 이상 어떤 내조를 해요. 저 애들 아빠 사법고시 준비하던 7년 동안 가장 노릇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 이 집에서 가장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슨 노력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데요?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잘 구슬리고 또 보듬어야 하는 거야. 네가 옆에서 잘 타이르고 보듬었으면 걔가 저 지경까지는 안 됐지. 너도 알잖아. 걔 머리 없는 애 아니야. 우리 민철이만큼은 아니지만 영특한 애라고. 그런데 잘려? 나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쪽팔리든지 어디 가서 우리 집 아들이라고 하지도 말라고 해라. 저희도 굳이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라고 며느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 뭐 이래요? 가족이야말로 서로 보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도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따로 남편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저희는 그 이후로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때까지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저희 부부 문제가 시댁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선배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온갖 잡일을 했어요. 선배의 커피를 타오는 것부터 양복을 찾아오는 일까지 했죠. 물론 변호사로서의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남편은 잡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제 탓으로 돌렸죠. 네가 내조를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가 매번 나를 무시하잖아. 아니야? 솔직히 너 나 사법고시 포기했으면 했잖아.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이나 벌어왔으면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말 지어내지 마. 한심하게 봤잖아. 네가 날 한심하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 다들 날 무시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그게 왜 나 때문인데. 나 한 번도 오빠 한심하게 본 적 없어. 다 나를 한심하게 봐. 다 나를 한심하게 본다고. 애초에 너랑 결혼한 것부터 잘못이었어. 너처럼 보잘것없는 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다고. 나는 은행원이라고 해서 의리의리한 집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줄 알았다. 근데 니네 아빠 자기 거라곤 40평대 아파트 그거 한 채뿐이잖아. 거기다 차는 중고차에. 그리고 대체 퇴직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왜 하는데? 돈도 안 되는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그때 애 지우라고 했다고. 우리 아빠가 스크린 골프장 하는 게 뭐? 그럼 널 위해서 뭘 해야 하는데? 대체 우리 아빠가 널 위해서 왜 해야 하는데? 꼴랑 아마추어 대회 몇 개 나가서 우승한 거 가지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자격증 몇 개 따고 뭐? 골프 강습을 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쉬워 보여? 그게 됐음 너도 나도 강습하게. 웃기지 마. 곧 망해. 네 아빠 잘 봐라. 남편은 아빠가 시작한 골프 사업도 무시했어요. 그렇게 몇 년 뒤에 남편은 대출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냈어요. 저는 여전히 냉전 중이지만 축하하는 의미로 화분을 사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남편이 별 감흥 없는 표정으로 화분을 보더니 아무데나 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커피를 타주고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니까 이혼 서류더라고요.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그냥 쓰라는 대로 쓰면 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라니. 우리 몇 년 동안 냉전이었어. 밥만 애들 때문에 겨우 같이 먹었지. 그런데 갑자기? 너도 예상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애들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짜증을 냈죠. 애들은 다 네가 데려가. 양육권, 친권 가져올 생각 없으니까. 정말 1억이야? 너도 양심이 있어라. 뭘 붙잡냐? 우리가 뭐가 남았다고. 그리고 너희 집에 뭐가 있다고. 처가에 돈이라도 많으면 이혼 안 하지. 너희 아빠 이번에 얼마나 벌었대? 겨우 그 돈이지. 더 벌 것도 없어. 이혼해. 후회할 텐데. 제가 그러자 남편은 박장대소를 했어요.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양육권과 친권에 손대지 않았고 저는 양육비를 약속받았죠. 하지만 1년 동안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요. 대학 동기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무실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던데. 하지만 저는 전 남편과 연락을 하기 싫어서 냅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에 저희 식구들은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한 건지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대뜸 저희 아빠 근황을 물었어요. 장인어른 스크린 골프장 옮겼어? 아니, 더 늘었지. 뭐? 어떻게? 그게 궁금해서 찾아온 거야?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안 물어? 와, 아니 내가 사무실 개업할 때 이랬어야지. 내가 지금 빚이 얼만데?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스크린 골프장이 3개에 거기서 강습도 잘 되고 있고 지역 골프 아카데미 강사도 한다며. 맞아. 거기다 네 남동생이랑 골프 여행 사업도 하고? 남편은 세세하게 다 알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했죠. 하지만 전 남편이 주사해온 것들은 모두 사실이에요. 저희 아빠가 8개월 전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한 뒤에 갑자기 기적처럼 아빠의 골프장에 손님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골프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늘었죠. 그 기회를 틈타 아빠는 수강료를 조금 올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배우겠다고 난리였죠. 게다가 지역 골프 아카데미에서 아빠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골프 선생님이 되었죠. 아빠는 그 돈으로
2개의 골프장을 더 개합했어요.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남동생이 다니던 여행사를 그만뒀어요. 그런 뒤에 아빠와 함께 골프 여행사를 차렸죠. 그리고 그 사업은 대성공이었어요. 아빠와 남동생은 정말 너무 바쁜 6개월을 보냈어요. 특히나 인솔자인 남동생은 6개월 동안 3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날 남동생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더니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냐고 제가 안쓰러워하니까 남동생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여줬어요. 내가 이것만 보고 달린다 누나. 그 금액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보란듯이 2달 뒤에 독립했어요. 결혼도 안 한 놈이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갔죠. 거기다 차도 새로 뽑았더라고요. 남동생이 차박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는 SUV를 뽑았어요.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살았던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아빠의 드림카인 벤츠를 뽑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주 오래전부터 꽃집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자마자 가게를 열어줬어요. 기적적으로 성공한 아빠는 큰딸인 저에게, 아픈 손가락인 저에게 새 차를 뽑아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 시험에 대해 물었어요. 도전해보고 싶다면 하라고 아빠가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전 남편은 자료로 알 수 있는 모든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 혼자 흥분을 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피해자처럼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쓸어 모으고 있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언제부터 그랬는데? 찾아봐서 알 거다냐. 한 8개월쯤 되었나? 와, 어떻게 이러지? 벼락 맞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돈벼락이 안냐고. 내가 접대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아니, 골프장 사장이랑 친하다고 셋이 치자고 해서 가보니까 장인어른인 거야. 분명 여기가 아닌데?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지? 그런데 왜 자꾸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 거슬리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이 토끼 눈을 하고 쳐다봤어요. 네가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고도 날 찾아오면 안 되지. 너 1년 동안 약속한 양육비 준 적이라도 있니? 아니면 애들 어떻게 지냐고 물어본 적은 있어? 어쩜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지저분하니? 아무리 부성애가 후천적인 거라지만 적어도 1년 만에 나를 찾아왔으면 애들 안부부터 물어야 아빠 아니니? 너 같은 거한테 일말의 기대를 한 내가 한심하다. 앞으로 나도 애들도 찾아오지 마. 친정에 가지도 말고. 왜 이래? 내가 너무 놀라고 급해서 먼저 그 이야기가 나온 거지. 애들은 잘 지내? 이미 늦었어.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이 지역 딸기연합회 회장 아들이랑 손받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중이야. 나이도 너보다 어리고 사람이 치사하지 않아. 뭐? 아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만나? 아니 네가 이혼녀인데도 괜찮대? 괜찮대. 나랑 어떻게 지냈는지도 다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날 안쓰러워하더라. 그렇게 자신감 없고 치졸한 놈은 잊고 자기한테 오래. 그러자 전 남편은 기가 차다는 듯 웃었고 저는 전 남편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남편이 저를 졸졸 따라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했죠. 주차장에서 저는 차문을 열었어요. 삐빅 하고 차에서 소리가 났고 전 남편은 제 차를 봤죠. 사실 아빠 뽑아준 제 차, 전 남편의 드림카였어요. 전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제 차냐고 물었어요. 그럼 내 차지 누구 차야?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켜고 황망해 보이는 전 남편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저는 곧 퇴사할 예정이에요. 아빠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생애 첫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까 해요. 그리고 훗날 정말 멋진 변호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전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7년의 뒷바라지를 무시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자마자 저를 헌신짝처럼 버린 제 남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나름 시원한 복수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하는 나쁜 자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